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그날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한꺼번에 구금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민 문제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이틀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만. 멍청하게 굴지 말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겁니다. 왜?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급해졌을까요? 그 순간 유럽의 한 산업 전략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럽, 중동의 제조 데이터를 모두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 기술자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결단과 힘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대한민국의 불을 더 크게 지피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바로 갑니다. 저는 에밀 라르고입니다. 브뤼셀에서 20년 넘게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분석해온 전략가죠.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입니다. 유럽 정부와 기업들이 제 분석을 바탕으로 수조원 규모의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저는 제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이민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 뒤 제 이메일함이 터져버렸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 내부 문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틀랜타 인근 반도체 공장, 하루 만에 생산 라인 멈춤. 테네시 배터리 공장, 공정 오류율 급증. 텍사스 첨단 제조시설, 스케줄 전면 재조정. 모두 같은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빠진 그날.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한국 인력 없이는 공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 반도체 기업 부사장이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5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아닌가요? 실리콘밸리, MIT, 스탠퍼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 몇백 명이 빠지자 공장이 멈춘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한 공정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틀째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라인이 계속 멈춰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몇몇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 기술자일 때만 이런 차이가 날까? 저는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대만. 세계 모든 제조 강국의 시스템을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특이한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생산성 곡선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 인력이 투입되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의문을 풀겠다고. 직접 데이터를 비교하겠다고. 미국, 유럽, 한국. 세 지역의 공정 데이터를 전부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한국 인력이 투입된 공정의 초기 세습 속도. 미국 대비 2.3배 빨랐습니다. 유럽 대비로는 2.8배였죠. 미세공정 에러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운영하는 라인, 에러율 0.02%, 미국 팀 0.09%, 유럽 팀 0.11%, 거의 5배 차이였습니다. 장비 교정 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비가 오작동하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균 18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평균 74분, 유럽은 무려 92분이 걸렸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샘플링 오류는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신계 공장 2,000명 이상의 데이터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히 유의미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 능력 수준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화적 DNA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시스템적 우월성이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한국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2025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형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흐르지만 동시에 정돈된 에너지가 느껴졌죠.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바로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저는 공정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3번 라인 장비 이상. 저는 긴장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공장에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보통은 장비 엔지니어를 부르고 매뉴얼을 확인하고 본사에 연락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소한 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한국 공장은 달랐습니다. 경보가 울린 지 3분도 안 돼서 5명의 엔지니어가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각자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장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공정 로그를 분석했죠. 나머지는 물리적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돼 있었습니다. 18분 뒤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움직입니다.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 뒤로 가지 않는 방식. 이게 한국 제조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공장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따르되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즉시 수정했죠. 그들은 위기 앞에서 시스템 전체를 재작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본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DNA 자체가 한국 제조업의 진짜 무기였던 겁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브뤼셀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애리조나 공장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없을 경우 공장 가동률 47%로 추락. 47%. 이건 단순한 생산성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 애리조나 공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미국 엔지니어를 3배 이상 증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생산성은 한국 팀의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지아 사건을 중단시켰는지, 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외국 기술자 비자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지,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죠. 그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든 반도체 대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은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연봉을 30%나 인상 제시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가족 이주 비용과 주택까지 제공했죠. 이건 단순한 채용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여러 공장을 추가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있는 라인과 없는 라인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한국 팀이 운영하는 라인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팀만 있는 라인은 하루에 3번 이상 멈췄습니다. 한 공장 매니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백악관 산업정책자문관과 만날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는 제 보고서 초안을 이미 읽어본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마가 지지층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와 산업.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결국 산업이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공장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숫자와 현실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자국 제조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저는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감정은 정치가 만들지만 산업은 한국이 만든다.
2025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가 지지층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저는 그 광경을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미국 공장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투입된 공장의 미국인 고용 현황. 놀랍게도 한국 팀이 들어간 공장일수록 미국인 직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했던 겁니다. 반대로 한국 엔지니어가 없는 공장들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데이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 엔지니어 확보에 나섰습니다. 저는 한 기업 인사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유럽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의 몸값이 유럽 기술자 3명과 동일하게 평가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 시장을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 독일 기업은 한국 배터리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10개월을 공들였습니다. 결국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그 한 명이 들어온 뒤 공장 생산성이 40%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독일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를 데려온 게 우리 공장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생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에러율 감소, 생산 속도 증가, 장비 가동 시간 연장. 모든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정치가 만들지만 산업은 한국이 만든다. 제가 보고서에 적은 그 문장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저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2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3개월간 모은 모든 데이터, 모든 인터뷰, 모든 분석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단순한 외국 인력이 아니다. 세계 제조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축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 20년 커리어를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결론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력은 복구력과 정밀성이 하나로 합쳐진 세계 유일의 사례다. 복구력. 한국 엔지니어들이 문제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능력. 정밀성. 0.01mm 단위까지 놓치지 않는 집중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제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한국 팀이 18분 만에 해결한 문제를 미국 팀은 4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사례. 독일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들어온 뒤 생산성이 40% 증가한 사례. 텍사스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 결함을 현장에서 즉시 수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막은 사례. 모든 사례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하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특별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고 싶었죠. 저는 보고서 중반부에 한국 제조 문화 분석을 담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위계를 존중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낸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실행한다. 이 문화는 한국 역사에서 비롯됐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생존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경험. 그 경험이 DNA로 새겨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쓰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예측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20년 세계 제조업의 패권은 한국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결정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지역이 한국 기술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저는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세계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럽 산업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죠.
전 세계 산업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게 제 발표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2026년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 산업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CEO, 정부 관계자, 투자자, 학자,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밀 라르고 박사님, 한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 저는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생산성 비교, 에러율 분석, 장비 교정 속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봅니다. 이것이 한국 제조 문화의 핵심입니다. 저는 독일 공장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들어온 뒤 생산성이 40% 증가한 그래프였죠.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CEO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급해진 이유, 유럽이 한국 엔지니어를 찾는 이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제조업의 심장은 한국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20년 세계 기술 패권은 한국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강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5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두가 한국 엔지니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한국팀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우디 기업 대표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일본 기업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냐고.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고.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됐다고.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보스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500명 앞에서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제 발표가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매일 현장에서 보여주는 헌신과 실력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 3개월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지아 사건, 애틀랜타 공장, 화성 공장, 독일 공장. 그리고 오늘 다보스 무대. 모든 순간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